같은 탄수화물을 먹어도 오히려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식사 전에 혈당 스파이크를 잡아주는 간단한 방법으로 마셔주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혈당이 훨씬 완만하게 오릅니다. 혈당 안정에 도움이 되는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편의점이나 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실천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몸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한테 외식은 단순히 밥 한 끼가 아닙니다. 밖에서 파는 음식들 대부분 자극적이죠. 짭짤하고 달고 기름지고 맛있게 느껴지도록 복합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뇨 환자들에게 중요한 건 맛보다도 이 음식이 혈당을 얼마나 빨리 그리고 높게 올릴까 이거거든요. 그걸 바로 알 수 있는 정보가 거의 없다 보니 메뉴 고르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외식 메뉴를 고를 땐 자신만의 기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음식이 혈당을 올릴지 아닐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본 원칙은 생각보다 정말 단순합니다. 첫 번째, 단맛이 느껴지면 양을 줄이세요. 두 번째, 밀가루나 감자 같은 전분류가 들어간 음식도 마찬가지로 양 조절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미리 몇 가지 외식 메뉴를 기억해 두시면 정말 편해집니다. 생각보다 흔한 메뉴들이 당뇨 환자들에게는 오히려 가장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먹느냐, 그리고 어디에 주의하느냐인데요. 오늘은 혈당 걱정 없이 즐길 수 있는 외식 메뉴 5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백반입니다. 백반은 정말 좋은 외식 메뉴입니다. 나물 반찬, 생선조림, 된장국처럼 다양한 반찬이 기본으로 나오고 무엇보다 밥을 먹기 전에 반찬으로 먼저 배를 채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렇게 밥을 먹기 전에 상에 놓여있는 반찬을 먼저 먹으면 밥은 4분의 1공기 정도만 먹어도 포만감이 생기고 혈당도 급격하게 오르지 않습니다. 특히 반찬에 당이 많은 양념류만 조금 조심한다면 혈당 안정에 도움이 되는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런 식으로 백반집에서 점심 식사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하고 있습니다. 식사 후에 혈당을 측정해보면 식후 혈당이 150 정도로 안정적으로 올라가면서 배도 부르고 맛도 있어서 지속 가능한 혈당 관리 측면에서 백반집도 정말 훌륭한 선택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샤브샤브입니다. 샤브샤브는 당뇨 환자분들에게 정말 좋은 외식 메뉴입니다. 왜냐하면 이 메뉴는 자연스럽게 혈당을 천천히 올리도록 도와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채소가 아주 풍부하죠. 배추, 숙주, 버섯, 미나리처럼 섬유질이 많은 채소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이런 식이섬유는 위에서 음식이 천천히 내려가도록 도와주고 소장에서 당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그래서 같은 탄수화물을 먹어도 식이섬유와 함께 먹으면 혈당이 훨씬 완만하게 오릅니다. 또 고기도 중요합니다. 샤브샤브에 들어가는 고기는 대부분 살코기 위주고 단백질이 풍부하죠.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탄수화물을 덜 먹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소화되는 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식후 혈당을 갑자기 올리지 않고 인슐린 반응도 천천히 이끌어줍니다. 이때 식사 순서도 은근히 중요합니다. 샤브샤브 드실 때 자연스럽게 채소 먼저 먹고 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 먹는 순서로 드시잖아요. 거꾸로 식사법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혈당이 훨씬 안정되게 올라가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건 샤브샤브를 찍어 드실 소스도 간장 위주로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흔히 나오는 칠리 소스나 깨소스 같은 소스들은 당이 많이 들어있어서 많이 먹다 보면 혈당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나오는 죽이나 칼국수입니다. 그건 당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으니 가능하면 피하시거나 아주 소량만 입가심 정도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식이섬유와 단백질의 조합을 잘 활용하고 몇 가지만 주의하시면 샤브샤브는 정말 든든하고 혈당 걱정 없는 최고의 메뉴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삼겹살입니다. 삼겹살은 당뇨 환자분들도 비교적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외식 메뉴입니다. 특히 삼겹살처럼 기름기 있는 부위는 탄수화물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혈당을 올리지 않습니다. 게다가 단백질과 지방이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고 식사 후 다른 음식을 과하게 먹을 가능성도 줄어들죠. 먹을 때는 채소에 싸서 먹는 방식이 특히 좋습니다. 상추나 깻잎, 배추 같은 채소에 싸서 먹으면 식이섬유가 같이 들어와 소화 속도가 느려지고 혈당 상승을 더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삼겹살 역시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삼겹살을 드실 때 같이 나오는 찌개류입니다. 김치찌개가 의외로 혈당을 올릴 수 있는 요소가 많습니다. 김치찌개 국물을 한 숟갈 떠먹어보면 맵기만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단맛이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매운맛에 가려져 잘 느껴지지 않을 뿐이지 실제로는 설탕이 꽤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밥을 먹지 않고 찌개 국물만 마셨는데도 혈당이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주의하셔야 할 것은 고기를 다 먹고 나서 그때 드시는 후식 냉면이나 공깃밥입니다. 삼겹살을 다 먹고 나면 포만감이 들더라도 허전한 마음이 들어서 별 생각 없이 공깃밥이나 냉면을 곁들이게 되는데 혈당 스파이크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왕 관리하고 드시는 거 고기만 드시고 조금 허전하시더라도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정말 의외의 음식인데요. 바로 햄버거입니다. 햄버거도 먹는 방법만 바꾸면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빵은 4분의 1 정도만 먹고 저는 햄버거 빵을 손잡이로 사용합니다. 빵을 최대한 줄이고 패티와 채소 위주로 먹는다면 약간의 소스류로 인해 혈당에 영향을 주긴 하지만 혈당이 걱정할 만큼 크게 오르진 않습니다. 게다가 혼자 식사를 해야 할 때 마땅히 먹을 것이 없을 때 햄버거는 정말 먹기 좋은 메뉴입니다. 하지만 역시 단점은 빵을 빼고 먹으면 혈당을 높이진 않지만 그렇다고 햄버거가 건강한 음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초가공식품이라는 거 명심하시고 정말 먹을 게 없을 때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당연히 드시면서 감자튀김이나 탄산음료는 드시면 안 됩니다. 세트 메뉴가 아니라 햄버거 단품만 드세요. 다섯 번째는 고등어 구이입니다. 생선류 중에서도 고등어는 당뇨 환자에게 특히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고등어는 단백질 함량이 높을 뿐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염증을 낮추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혈당뿐만 아니라 동반되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도 유익합니다. 고등어는 특히 탄수화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단백질과 지방 중심의 식사를 원할 때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양념에 따라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등어를 구워서 먹을 때 소금구이나 된장구이, 간장 양념처럼 설탕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형태는 혈당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지만 고추장 양념이나 단맛이 나는 양념구이는 설탕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밥 없이 고등어만 먹었는데도 양념 때문에 식후 혈당이 예상보다 많이 오른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등어를 외식 메뉴로 선택하실 때는 양념구이보다는 소금구이로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전에 혈당 스파이크를 잡아주는 간단한 방법으로 제가 자주 추천드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무가당 두유 한 팩을 식사 전에 드시는 거예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께 정말 현실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습관입니다. 무가당 두유는 당이 거의 없고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혈당에 부담 없이 마실 수 있습니다. 또 편의점이나 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도 바로 실천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무엇보다도 식사하러 가서 자리에 앉고 음식을 주문하면 식사가 나오기까지 보통 15분에서 20분 정도 기다리는 시간이 생기는데 그 시간을 활용해서 두유를 한 팩 마셔주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왜 식사 전에 단백질을 먹는 게 좋으냐? 다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단백질은 위에서 음식이 내려가는 속도를 늦추고 동시에 GLP-1이라는 인슐린을 분비시키는 호르몬의 분비를 유도해서 인슐린 반응을 더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되면 식사 후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이 빠르게 흡수되지 않고 천천히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고 완만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효과는 실제 연구에서도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 2014년 다이아베톨로지아라는 학술지에 실린 한 연구에서 제2형 당뇨 환자들에게 식사 30분 전에 유청 단백질 50g을 섭취하게 했고 그 결과 식후 혈당이 평균 28%가 낮아졌으며 인슐린 반응도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는 유천 단백질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와 동일한 기전은 식물성 단백질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무가당 두유 한 팩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이 작은 습관이 혈당 스파이크를 잡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식사량을 줄이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식사 전에 가볍게 단백질 섭취하는 방식으로 같은 양을 먹어도 몸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더 많은 식습관에 대한 정보는 제 책 오징어 약사의 혈당 블로킹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양념된 반찬을 무심코 많이 먹는 습관입니다. 고기류는 탄수화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고기만 먹으면 혈당 걱정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사실 양념이 들어가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제육볶음 같은 음식은 고기를 베이스로 하긴 하지만 고추장, 설탕, 물엿, 케첩 같은 달달한 양념이 듬뿍 들어가 있을 수가 있어서 밥 없이 먹어도 혈당이 충분히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외식용 제육볶음은 맵고 달게 해야 맛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집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양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드시다 보면 어느새 밥까지 곁들이게 되고 식후 혈당이 크게 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반찬 속 숨은 당분이에요. 제육볶음 먹을 때 깍두기나 김치 같은 반찬 곁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깍두기가 그냥 절인 무처럼 보이지만 단맛을 살리기 위해 사이다나 설탕, 조청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외식에서는 김치도 단맛 위주로 조리되기 때문에 밥 없이 김치만 먹었는데도 혈당이 올라갔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한두 젓가락 먹는다고 큰일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반찬은 혈당에 영향을 안 준다는 생각으로 계속 곁들이다 보면 결국 식사 전에 탄수화물 함량이 꽤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 자체보다 양념과 곁들여지는 반찬의 당 함량을 경계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후식으로 먹는 음료 중에 라떼를 드실 때입니다. 일반 라떼 속 우유는 사실 혈당 측면에서 혈당을 걱정할 만큼 올리는 음료가 아닙니다. 우유 안의 유당도 혈당 상승에 기여하긴 하지만 소량이며 우유 속에는 지방도 포함되어 있어서 일반 라떼를 먹을 경우 혈당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에 좋다는 이미지가 있어서 귀리 우유로 바꿔서 드시는 경우 혈당 측면에서는 귀리 우유가 오히려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귀리 자체는 식이섬유가 많고 건강에 좋은 곡물로 알려져 있지만 귀리 우유는 제조 과정에서 귀리의 전분이 당으로 분해되는 효소 처리를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생성되는 주요 당이 바로 말토스인데요. 이 말토스는 혈당 지수가 거의 포도당과 비슷한 수준으로 매우 높습니다. 즉, 귀리 라떼는 식물성이고 건강하다는 이미지와는 달리 당 흡수가 빠르고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시킬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는 음료인 겁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밥 대신 귀리 라떼 한 잔 마셨는데도 식후 혈당이 190까지 올라갔다는 경험담을 남기기도 했고 연속 혈당 측정기를 사용해보면 귀리 라떼가 가파르게 혈당을 올리는 곡선을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식사 직후 후식 개념으로 귀리 라떼를 마시게 되면 이미 올라있는 혈당 위에 고혈당을 한 번 더 얻는 셈이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를 더 강하게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라떼를 꼭 드시고 싶다면 일반 우유로 만든 라떼 정도는 괜찮지만 시판되는 달달한 귀리 우유로 만든 라떼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안전한 것은 무가당 아메리카노나 따뜻한 차 종류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통해서 당뇨 꼭 극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잡곡밥처럼 혈당에 좋은 음식만 먹으면 안심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혈당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식습관에서 꾸준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식은 제가 직접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식후 혈당 곡선이 완만해지고 훨씬 더 큰 혈당 조절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작은 팩으로 가지고 다니기 쉽고 언제든 어디서든 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 지식의 맛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징어 약사의 혈당 블로킹이라는 책을 발간한 오징어 약사 TV의 김선영 약사입니다. 식습관 관리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을 먹느냐도 있지만 얼마나 먹고 얼마나 빠르게 먹느냐도 있습니다. 혈당은 음식의 종류 못지않게 먹는 양과 속도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잡곡밥처럼 혈당에 좋은 음식만 먹으면 안심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혈당에 이로운 음식이라도 그 안에는 여전히 탄수화물이 들어있습니다. 절대적인 양이 많아지면 결국 혈당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잡곡밥도 한 공기 이상 먹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흰쌀밥이라도 소량을 천천히 먹는다면 덜 부담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식단을 구성할 때 음식의 종류만이 아니라 그 양을 정확히 조절하는 것을 중요하게 봅니다. 식사 전 혈당 수치를 기준으로 자신의 적정량을 알아가는 습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먹는 속도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5분 만에 다 먹는 것과 20분에 걸쳐 천천히 먹는 것은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위에서 음식이 빠르게 넘어가면 혈당도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식사 시간 자체를 충분히 확보하고 꼭꼭 씹어 먹으며 천천히 먹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원칙, 즉 먹는 양과 속도를 지키기 위해서 제가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권하는 것이 바로 식전 한 접시에 양배추, 올리브오일, 유기농 사과식초의 조합입니다.
이 단순한 조합이 생각보다 강력한 효과를 내는 이유는 각 성분이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서로 다른 기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양배추에 풍부한 불용성 식이섬유와 수용성 식이섬유는 위에서 겔처럼 부풀어 올라 음식물이 빠르게 내려가지 않게 막아줍니다. 이로 인해 소화 속도가 느려지고 탄수화물의 흡수가 천천히 일어나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올리브오일 같은 건강한 지방이 더해지면 위에서 음식물과 섞여 소화가 더디게 진행됩니다. 지방은 위의 배출 속도를 늦추는데 직접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혈액 속으로 흡수되는 시간을 한층 더 지연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기농 사과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과 같은 유기산이 탄수화물 분해 효소의 작용을 살짝 억제하고 위장 운동을 완화시켜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전환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또한 식초의 산성 환경이 위에서 혈당 조절 호르몬 분비를 돕는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세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식후 혈당 곡선이 완만해지고 포만감이 빨리 오면서 식사량 자체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이 방법은 특별한 재료나 준비가 필요하지 않아 매일 실천하기에 부담이 없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저는 혈당 관리가 거창한 식단이나 복잡한 계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식사 전 한 접시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아주 작은 습관에서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습관에서 꾸준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식은 생각보다 단순하고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자주 추천드리는 두 가지가 바로 무가당 두유와 달걀입니다. 먼저 무가당 두유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혈당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두유 속 단백질은 식사 전에 마셨을 때 위에서 위 배출 속도를 늦추고 탄수화물이 흡수되는 속도를 조절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특히 무가당 제품은 불필요한 당을 피할 수 있어 식전 음료로 매우 적합합니다. 또 하나는 달걀입니다. 달걀은 완전 단백질 식품이면서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는 식재료입니다. 식전에 단백질을 미리 섭취하면 인크레틴 호르몬의 분비가 자극돼 인슐린 반응이 더 빨리, 더 부드럽게 나오기 때문에 식후 혈당을 안정적으로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특히 좋은 이유는 현실적인 지속 가능성 때문입니다. 둘 다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보관과 섭취가 간편해서 바쁜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가당 두유는 작은 팩으로 가지고 다니기 쉽고 삶은 달걀은 미리 준비해두면 언제든 어디서든 간식처럼 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인 운동 관리에 있어 제가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바로 운동의 방식보다 언제 얼마나 꾸준히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가장 익은 운동이 혈당에 좋다는 내용이 널리 알려지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가자미근은 오래 앉아있는 현대인에게 매우 중요한 근육이고 저강도 수축을 통해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도 도움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운동이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하루에 최소 2시간에서 3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조건이 따릅니다. 바쁜 현대인의 생활 패턴에서는 현실적으로 지속하기 어려운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존2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존2 운동이란, 존2란 약간 숨이 차지만 대화는 가능한 정도의 유산소 운동 강도를 말하는데요. 이 단계의 운동이 근육 속 미토콘드리아를 활성시키고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해 주는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걷기, 빠르게 걷기, 가벼운 자전거 타기처럼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고 무엇보다 꾸준하게 지속할 수 있어서 정말 편합니다. 특히 식전에 존2 운동을 하면 훨씬 더 큰 혈당 조절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식전에 고강도가 아닌 저강도의 존2 운동은 저혈당 위험도 없고 운동 후 근육이 에너지원으로 혈당을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상태를 빠르게 만들기 때문에 이후에 식사에서 섭취한 탄수화물이 근육에 더 잘 흡수되고 그만큼 식후 혈당 상승도 줄어들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해야지 생각만 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환경을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설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 2정거장 전에 내려서 빠른 걸음으로 걷기, 지하철을 2정거장 먼저 내렸으니 집에 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운동을 해야만 합니다. 또 이건 제가 직접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운동은 지루합니다. 그래서 저는 규칙을 세운 것이 넷플릭스를 보려면 러닝머신 위에서만 볼 수 있다는 규칙을 정했습니다. 드라마 다음 편 내용이 궁금해서 더 운동을 더 자주 나가게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마다 다 각자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운동을 해야겠다는 결심만큼 중요한 것이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환경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각자 자신의 환경에 맞게 조금만 더 고민해 보시면 지금보다 더 쉽게 운동을 잘 할 수 있으리라고 장담합니다.
많은 분들이 잠만 잘 자도 혈당이 잘 조절되고 살도 빠진다라는 말을 들으면 반신반의하시는데요. 실제로 이 말이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면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대사 조절 장치입니다. 특히 수면 부족이나 수면의 질 저하가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식욕 조절 호르몬이 교란되면서 혈당이 올라가고 체중도 쉽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하루에 7시간 이상 자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하고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단순한 수면 시간만이 아닙니다. 특히 수면 초반 3시간 동안 얼마나 깊은 잠에 도달했느냐가 인슐린 민감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건강한 사람에게 잠에 든 초반 3시간 동안 깊은 수면을 방해했을 때 다음날 인슐린 민감성이 최대 25%까지 떨어졌다는 결과가 있기도 했습니다. 즉, 수면은 얼마나 오래 자느냐만큼 얼마나 질 높은 잠을 자느냐도 신경 쓰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질 좋은 수면을 취할 수 있을까요? 저는 거창한 수면 루틴보다 가장 기본적인 3가지부터 점검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카페인 섭취 조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카페인의 반감기가 7시간이라는 말을 듣고 그럼 잠들기 7시 전까지만 안 마시면 되겠네 라고 오해하시는데요. 사실 그게 잘못된 해석입니다. 반감기가 7시간이란 말은 7시간이 지나도 몸 안에 카페인이 절반이나 남아있다는 뜻이지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오후 3시에 커피를 마시면 밤 10시에도 여전히 절반의 카페인이 혈중에 남아 작용하게 됩니다. 특히 수면의 질이 떨어지거나 쉽게 깨는 분들은 카페인을 줄이는 것을 넘어서 과감하게 중단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도 조절입니다. 일반적으로 잠들기 1시간 전부터 조명을 어둡게 하라고 알려져 있지만 가능하다면 해가 질 무렵부터 전체적인 집안의 조도를 낮추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우리 몸은 주변의 빛 환경을 통해 지금이 밤인가? 이렇게 인식하기 때문에 조명을 일찍 어둡게 해둘수록 멜라토닌 분비가 자연스럽게 유도됩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보면서 잠드는 습관은 숙면을 방해하는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블루라이트 자체가 강한 자극을 주고 뇌가 여전히 낮이라고 착각해 수면 호르몬 분비를 억제하게 만듭니다. 단순한 화면 밝기 조절로는 부족하고요. 아예 스마트폰을 멀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세 번째로는 심부 체온을 낮추는 활동입니다. 우리가 잠에 들기 위해서는 몸속 깊은 체온이 서서히 떨어져야 하는데 의외로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반신욕을 하는 것이 체온 하강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피부 쪽으로 혈류가 몰리면서 열이 외부로 빠져나가고 이후 체온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이 하강 신호가 뇌에 전달되면 깊은 수면 상태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면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5분 호흡법입니다. 잠들기 전 누운 상태에서 조용한 환경에서 다음과 같이 호흡을 조절해 보세요. 코로 4초간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6초간 길게 내쉽니다. 이 리듬을 약 5분간 반복합니다. 이렇게 들숨보다 날숨을 길게 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심박수가 안정되고 몸과 마음이 수면 모드로 전환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머리가 복잡해서 잠이 잘 안 오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가장 간단한 수면 유도 도구입니다. 이 방법들은 모두 간단하지만 수면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줄 수 있는 핵심적인 전략들입니다. 그리고 잠을 잘 자는 것 하나만으로도 다음날의 식욕 조절, 피로감, 혈당 반응까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수면을 단순히 컨디션 조절이 아니라 혈당 관리의 핵심 축 중 하나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혈당이 좋다고 알려진 영양제가 워낙 많다 보니 어떤 걸 먹으면 혈당이 잘 내려가나요? 하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혈당 조절에 관여하는 성분은 다양하고요. 어느 정도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바나바, 베르베린, 여주, 마그네슘, 알파, 리포산 같은 성분들을 찾다 보면 마음만 먹으면 10가지도 넘게 챙겨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양제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이지 혈당 관리의 중심축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영양제만으로 혈당을 관리하겠다는 생각은 다이어트를 하면서 운동이나 식단 조절은 하지 않고 지방 분해 크림만 바르겠다는 것과 비슷합니다. 식습관과 운동을 통해 조절되는 혈당 변화는 영양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변화보다 훨씬 큽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밥 한 숟가락 덜 먹어서 혈당이 적게 오르는 정도가 어떤 영양제를 먹고 혈당이 떨어지는 효과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양제를 권할 때 이걸로 혈당을 확 낮춰야지라는 기대보다는 다른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 잘 지켜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시도해보는 마음으로 접근하라고 말씀드립니다.
효과가 있다면 다행이고 없다면 다른 방향으로 보완해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의 몸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영양제가 잘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소량부터 시작해서 반응을 관찰하고 혈당이나 소화 상태, 컨디션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체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징어 약사의 혈당 블로킹을 쓰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사실상 당뇨병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사실을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단 걸 많이 먹어서 그렇다, 운동을 안 해서 그렇다 쉽게 말하곤 해요. 물론 그런 요소들도 분명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자체가 우리 몸의 설계와 맞지 않는 방향으로 너무나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직접 몸을 움직여 일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논밭에서 일을 하거나 걸어서 이동하거나 육체 노동을 하는 일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죠. 그때는 밥을 먹어도 대부분 잡곡밥이었고 백미를 먹더라도 그만큼의 활동량이 충분히 받쳐졌기 때문에 혈당 문제가 지금처럼 크게 드러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릅니다. 아침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지하철에 앉아 출근하고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서 일하다가 저녁에는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활동 없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생활이 반복되고 있죠. 심지어 우리가 먹는 음식들도 대부분 공장에서 정제된 탄수화물로 빠르게 흡수되고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몸은 여전히 움직이면서 거친 음식을 섭취하던 환경에 맞춰져 있는데 지금은 거의 움직이지 않으면서 쉽게 소화되는 음식을 너무나 자주 그리고 많이 먹고 있는 환경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 간극이 바로 오늘날 수많은 현대인들에게 혈당 스파이크, 인슐린 저항성, 당뇨병 전 단계를 만들어내고 있는 본질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뇨병을 개인의 실수나 게으름만으로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요소도 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우리 몸이 아직 적응하지 못했다는 생물학적 한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 인식이 있어야만 제대로 된 대응이 가능하고 실천 가능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단지 몇몇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이미 조용히 병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30세 이상 인구 10명 중 4명이 당뇨병 전 단계에 해당되지만 정식 질병이 아니다는 이유만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서도 제대로 된 관리를 못 받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약을 처방하지 않고 일상에서는 아무런 경고도 없죠. 혈당 스파이크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쉽게 넘어가지기 일쑤고 심지어 혈당 스파이크라는 말조차 의료체계에서 공식 병명조차 아닙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몸이 보내는 신호를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식사 후 졸음, 이유 없는 피로감, 끊이지 않는 식욕, 늘어나는 뱃살처럼 분명한 이상 증상들이 반복되고 있는데도 대부분은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요즘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보네 하고 그냥 넘겨버리죠. 하지만 저는 이런 증상들이야말로 우리 몸이 지금의 환경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아주 구체적인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신호들을 무시하지 않고 조기에 감지하고 다스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계에서는 아직 약이 필요하지 않고 일상 속 습관만으로도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통해 누구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혈당 관리 방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제가 제안하는 3+1 혈당 건강 되돌리기 전략입니다. 혈당을 올리는 3가지 주요 요소, 식사, 운동, 그리고 수면 및 스트레스에 집중하고 여기에 한 가지 보조 전략, 영양제를 더해서 일상 속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단순히 병을 예방하는 차원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를 해석하고 지금의 환경에 맞게 내 몸을 다시 조율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효과적인 채소는 여럿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양배추, 케일, 브로콜리 이 3가지를 자주 추천해드리곤 합니다.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식은 당연히 찜으로 드셔도 괜찮습니다. 여기에 올리브유와 발사믹 식초 넣으면 완성되는 아주 간단한 조합입니다. 혈당 대사에 관여하고 인슐린 민감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혈당과 혈관 건강에 이상적인 섭취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혈당을 뚝 떨어뜨리는 채소라고 하면 뭔가 드라마틱한 효과를 기대하게 되지만 저는 그보다 혈당을 덜 올리는 데 도움을 주는 채소라고 생각하는 게 더 정확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효과적인 채소는 여럿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양배추, 케일, 브로콜리 이 세 가지를 자주 추천해드리곤 합니다. 이 세 채소의 공통점은 모두 식전에 먹었을 때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해주는 효과가 크다는 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작용은 식이섬유의 역할입니다. 식전에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섭취하면 위에서 음식이 천천히 내려가고 탄수화물 흡수가 늦어지면서 식후 혈당 상승을 완화시켜줍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 꼭 이 채소가 아니더라도 피망, 파프리카, 배추 같은 채소들도 모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양한 채소들을 골고루 드시면 좋다고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 브로콜리, 케일, 양배추를 더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브로콜리나 케일이나 양배추 같은 십자학과 채소들에는 설포라판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설포라판은 체내 염증을 줄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췌장의 베타세포 기능을 보호하거나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결과도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또 케일에는 아피게닌이라는 플라보노이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 역시 항염 작용을 통해 혈당 대사에 관여하고 인슐린 민감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채소들을 하루 이틀 먹다 마는 게 아니라 얼마나 꾸준히 질리지 않고 먹을 수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배추, 케일, 브로콜리 같은 채소들은 단순히 혈당을 조절하는 데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채소들이 함유하고 있는 설포라판, 아피게닌, 식이섬유, 칼륨, 엽산 등 다양한 성분들은 당뇨병의 진행을 막을 뿐 아니라 혈관 건강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설포라판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염증 반응을 낮추고 LDL 콜레스테롤 산화를 억제해 동맥경화 위험을 줄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케일에 들어있는 아피게닌은 혈관 내피세포 기능을 보호하고 혈압 조절과 관련된 이완 작용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즉, 이 채소들은 당뇨뿐 아니라 고혈압,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함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식품들입니다. 섭취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식은 식전에 생양배추를 얇게 썰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과 유기농 사과 식초를 곁들여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위 배출 속도가 늦어져 식후 혈당 상승을 막는 데 효과적이고 채소에 있는 항산화 성분도 손실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생양배추가 지겨워지면 당연히 찜으로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케일이나 브로콜리는 너무 오래 익히기보다는 살짝 데쳐서 찬물에 헹궈내고 약간의 오일이나 식초를 더해 드레싱처럼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먼저 아무리 좋은 채소라도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특히 케일이나 브로콜리 같은 채소에는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이트로젠 성분이 들어있으므로 생채소만 너무 많이 먹기보다는 데치거나 익혀서 적절히 섞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브로콜리와 케일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은 생으로 먹을 때 가장 풍부하지만 약간만 데쳐도 체내 흡수가 좋아지고 위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를 찌거나 데칠 때는 1분에서 2분 정도만 살짝 익혀서 씹는 식감을 남기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으로는 지방산이 풍부한 올리브오일이나 견과류를 곁들이면 항산화 흡수율이 올라가고 사과식초나 발사믹 식초를 더하면 위장 흡수 속도 조절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식전에 소량의 채소, 그리고 건강한 지방, 거기에 약간의 산 조합이 가장 혈당과 혈관 건강에 이상적인 섭취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식전에 드시면 그 즉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식후 혈당을 측정해보면 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먹는다는 가정하에 이걸 비교해보면 혈당이 훨씬 완만하고 천천히 덜 오르는 것을 누구나 직접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가장 즐겨 먹는 그리고 많은 분들께 권해드리고 있는 채소 레시피는 바로 BTC 샐러드입니다. BTC는 브로콜리, 토마토, 치즈의 약자고요. 여기에 올리브유와 발사믹 식초, 그리고 소금과 후추만 넣으면 완성되는 아주 간단한 조합입니다. 구체적인 재료는 이렇습니다. 브로콜리 한 움큼 가볍게 데쳐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방울토마토 한 움큼 생으로 혹은 반 갈라서 넣으셔도 됩니다. 리코타 치즈 크게 한 덩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한 큰술, 발사믹 식초 약간, 후추와 소금은 기호에 따라 살짝만 넣으시면 됩니다. 이 샐러드가 혈당 조절에 좋은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브로콜리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식후 혈당 상승을 완화시켜주고 설포라판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베타세포 기능을 보호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토마토는 항산화 영양소인 라이코펜이 풍부한데 이는 염증을 줄이고 혈관 내피 기능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마토의 산미는 식욕을 조절해 과식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리코타 치즈는 고단백 식품이면서도 비교적 지방이 적고 부드러워 채소와 함께 먹기가 참 좋습니다. 단백질은 식사 초반에 섭취했을 때 인슐린 반응을 도와 혈당이 더 천천히 오르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올리브 오일과 발사믹 식초가 더해지면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데 더할 나위 없는 조합이 됩니다. 지방은 소화 속도를 늦춰주고 식초는 탄수화물 분해 속도를 늦추고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무엇보다 이 조합은 혈당을 위해 먹는 식단이 아닌 맛있어서 계속 먹고 싶은 식단이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혈당 관리의 꾸준함이 핵심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식사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게 BTC 식단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이 조합이 좋은 이유는 단순히 맛이 잘 어울려서도 아니고 각 재료가 혈당 조절과 대사 건강에 서로 시너지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브로콜리와 토마토는 각각 식이섬유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채소인데 여기에 단백질과 지방을 적절히 보완해주는 리코타 치즈, 그리고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주는 올리브 오일, 탄수화물 분해 속도를 늦춰주는 발사믹 식초가 한데 들어가면서 혈당이 빠르게 오르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돕는 조합이 완성됩니다. 이 중에서 올리브유와 발사믹 식초를 넣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단순히 맛을 더하는 역할을 넘어서 지방이 위에서 음식이 빠르게 내려가는 속도를 늦춰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지방이 지용성 항산화 성분의 흡수를 도와주기도 하기 때문에 브로콜리나 토마토 속 영양소가 더 잘 흡수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줍니다. 발사믹 식초 역시 단순한 풍미 이상의 기능이 있습니다.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은 소장에서 탄수화물 분해 요소의 작용을 완만하게 만들어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전환되는 속도를 줄이고 식후 혈당 반응을 완만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식초가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도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결국 이 조합은 식이섬유, 항산화 성분, 단백질, 건강한 지방, 유기산 이것들이 조화롭게 들어가는 구성이라 당뇨병 예방뿐 아니라 혈관 건강, 염증 조절, 대사 안정성까지 함께 고려한 식사로 설계된 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건 건강에 좋다라고 믿고 있는 음식들 중에서도 혈당을 의외로 크게 올릴 수 있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열한 당근입니다. 당근은 생으로 먹으면 혈당 지수가 낮아 괜찮지만 익히면 전분 구조가 바뀌어 혈당 지수가 70 이상으로 높아집니다. 식사량을 조절하지 않고 익힌 당근을 많이 먹는다면 생으로 먹을 때보다 훨씬 큰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밥집 깍두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발효채소처럼 보이지만 찹쌀풀과 설탕, 사이다까지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 당질 함량이 꽤 높습니다. 국밥과 함께 깍두기를 아무 생각 없이 먹다 보면 상당한 양의 단순당이 한꺼번에 흡수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꿀입니다. 천연이라서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꿀은 포도당과 과당으로 구성된 단당류입니다. 몸에서 빠르게 흡수되기 때문에 소량으로도 혈당이 확 올라갈 수 있고 특히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에게는 공복 혈당을 더 올릴 수 있는 위험한 식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꼭 추가하고 싶은 음식이 바로 도토리묵입니다. 도토리묵은 색깔이 어둡고 맛도 담백해서 왠지 건강식처럼 보이지만 집에서 만들어 먹는 도토리묵이 아닌 이상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식당에서 파는 도토리묵의 경우 만드는 과정에 전분가루를 많이 첨가하기 때문에 거의 쌀밥을 먹는 것처럼 혈당을 높게 상승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뇨 진단을 받으면 누구나 처음에는 많이 낙담합니다. 이제 평생 약을 먹어야 하나, 내 몸은 이제 예전 같지 않겠구나 하는 불안이 당연히 따라오죠. 하지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혈당은 오늘 내일 당장 눈에 띄게 바뀌지 않을 수 있지만 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가고 있다면 몸은 분명히 반응하고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만나본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작고 느린 변화에 실망하셨지만 몇 주, 몇 달이 지나면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몸 상태를 체감하셨습니다. 식사 습관, 운동, 수면,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시면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혈당을 충분히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다라는 확신을 갖고 작은 실천을 여러 번 반복하시는 겁니다.
건강은 단기간의 반짝 노력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지속적인 흐름이 더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당뇨를 절망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뇨를 바라보시기에 내 몸을 다시 이해하고 회복해 나가는 그 출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당뇨에 대한 더 실전적인 좋은 지식들은 제 책에 많이 담겨져 있으니까요. 책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